자, 오늘 부모 세미나 제27강은 물건을 훔치는 아이, 도벽을 얘기하는 거 있죠. 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아동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별로 많이 훔치지 않죠. 우리 어린 시절에는 물건 훔치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슬쩍 가져오고 오는 아동. 물건을 훔치는 행동은 그것이 작은 물건의 도둑질이요 도벽이 되겠지요. 특히 어려서의 도둑질은 3살 버릇 여든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생각나서인지 부모들에게는 여간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설령 도벽이 심한 경우라 해도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문제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아동은 심지어 허약한 측면이 있고, 이런 이상한 아동이 자신의 마음보다는 물건에 더 많이 집착하기 때문인데, 이게 마음이 허약해서 그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아동의 행동 특징을 3가지로 꼽으라 한다면, 먼저는 물건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물건을 훔치는 이 행위는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가져오는 것은 모두 도둑질이죠. 다만 아동이 물건을 어쩌다가 한 번 훔친 건지 여러 번 훔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 한 번 훔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통제하지 못한 거 볼 수 있지만, 남의 물건이 너무나 탐해서 물건을 자주 훔치는 거라면 도벽이 맞지요. 도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둘째로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아동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아동은 기관이나 단체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는 게, 유치원에서 좋은 물건을 집으로 가져온다, 학교에서 좋은 물건을 가져온다, 또는 친구의 학용품을 가져온다, 또 친구 집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 또 친구 집에 가서 옷을 뒤져가지고 돈을 훔쳐온다든지, 또는 부모의 옷을 돈을 뒤지는 경우, 만화가게에서 만화책을 가져온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다, 친구 집에 아예 책상 서면에 가방을 뒤져가지고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도 있겠죠. 셋째는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아동이다. 이 친구관계 왜 들었냐? 물건을 훔치는 아동의 경우 물건에 집착을 보이는 아동치고 친구관계에서는 고립돼서 사회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로 이들은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 벌써 사회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아동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벽이 심하고 물건 훔치는 데 신경을 쓰는 사람은 사람관계를 잘 안 하죠. 외롭게 있다가 물건 훔치는 데만 열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 이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3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성격 발달의 관점, 이 관점인데, 성격 발달의 관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 관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 양육의 관점, 부모 양육의 관점, 이렇게 양육 관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격 발달의 관점에서는 일단 이제 어떤 점의 문제는 성격 발달의 문제를 발달 문제의 현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유대가 원만치 못해. 정신적 유대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성격의 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요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동이 성격 발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동계가 인격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동계 성격 발달은 중요합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야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죠. 기초공사가 허술하면 낮은 건물만 세워야 되는 것처럼, 인간도 아동계의 기초가 튼튼하게 잘 돼 있는 아동, 커서도
아주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까지를 잘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초검사 헛술하면 인격에 구멍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서의 문제가 어른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발달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첫째로 성격 발달의 문제를 보이는 현상, 아동의 이 도벽에는 나이에 따라 다른 점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청소년기 중에 아동기 중에서도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그냥 이제 물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도벽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이 자기 것 소유 구분이 명확히 한데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서는 이건 도벽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 시기에는 소유욕의 구분이 명확지 않고 죄의식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성격 발달이 원만치 않은 경우로 보고 둘째는 조금 중요해요. 정신적 유대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물건을 훔치는 아동은 아동의 정신적 유대에 문제를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정신적 유대는 왜 중요할까요? 정신적 유대, 정서, 교류, 그리고 사회적 지지 요게 같이 연결이 되니까 사람은 누군가 기대면서 커나가는 건데 아동이 부모와의 정신적 유대를 강하게 가지면서 아이의 인격이 원만하게 성장을 합니다. 유대가 허술할수록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기가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좀 허술한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해봤어요. 셋째는 성격의 활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다. 물건을 훔치는 아동은 대체로 숨어서 행동하는 아들, 내성적이거나 타인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 현상적으로 보면 아동이 숨어서 행동하는 태도는 이미 자신의 떳떳지 않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고 당당한 아이는 좀 욕심 나면 나 이거 좀 가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시를 안 하고 슬그머니 몰래 가져와 버리는 소위 숨어 들어가는 감추는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 될까? 심리적 결핍이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격 발달이 건전하게 되어서야 건강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겠지요. 자, 심리적 관점에서는 뭘 특징적으로 보고자 하느냐면 심리적 관점에서는 먼저는 이제 부모의 불안이 여기는 상태론 쪽으로 주로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됐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자, 부모의 불안이 전달된 거다. 부모의 전달이고 이런 쪽에서 보고 정서적 불안이 문제다. 정서적 불안 이것이 문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 가장 중요한데 애정 결핍이 문제다. 애정 결핍. 네, 이거 이제 여기 요 문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자 이 말이죠. 자, 설명을 하자면 심리 관점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것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아동의 물건에 관심이 더 있게 되는 것은 심리적인 결핍 때문에 그렇다. 그럼 물건과 심리적 결핍 문제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중에서는 이제 첫째로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 자, 물건 훔치는 아동은 성격적 불안을 경험하는 시기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시기에 아동의 어려움과 트라우마, 외상, 정신적 상처죠.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불안한 부모와 같이 있는 아이가 심리적 불안해요. 평안한 부모가 있는 아이가 느긋해요. 그리고 강박증에 걸린 부모가 있다면 아이가 실제로 초바심과 초조합니다. 이거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불안이 전달된 것으로 보자는 측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모의 불안이 전달된다 하면 특별히 이제 그 부정성이 많은 경우에 부모가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자, 둘째는 정서 불안이 문제다. 정서 불안에 의해서 훔치는 아동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의 출구로 삼는 거죠. 자, 아이들은 누군가로부터 다시 없는 사랑을 받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랑은 되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도 잘할 수 있다는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런 불만을 메꾸기 위해서 훔치는 행위로 대체해버린다고 할 때
아이에게 정서의 불안이 문제되고 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훔치는 쪽으로. 그러니까 물건에 욕심이 나서도 아이들은 훔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기질적으로 좀 훔치는 그런 게 타고났다고 그래 보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훔치는 그런 성향이 남보다 두드러집니다. TV에서 보면 남의 물건을 많이 훔치는 사람의 경우는 방에다 큰 물건을 훔쳐놨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왜 안 사용 안 하냐 하니까 자기가 훔치지 않은 뭔가 하루를 사는 것 같지 않고 존재감이 없어 자기는 훔치고만 있다. 이런 사람은 타고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웃는 얘기로 어느 아이가 산파가 애를 봤는데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서 펴보니까 산파의 가락지를 뽑아가지고 나왔다. 그 부모가 이미 좀 이제 버릇이 안 좋은 거 아이가 물려받아서 나올 때부터 벌써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의 타고난 경향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지금 심리 상태의 그 불안한 문제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셋째로가 중요합니다. 애정 결핍의 문제. 애정 결핍. 여기 이제 직접적이죠. 부모의 애정 결핍은 아동을 하면 다른 행동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에서 애정 결핍은 공격적이거나 보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보복적인 행위로 행동하는 이것이 도벽이 그런 식으로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 소외되는 행위로 저질러지는 경우,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끼워주지 않는 경우라든가, 함께 놀아주기를 바라지는 생각에서 그렇고, 또 힘센 나이 더 먹은 애들이 시키는데 집에서 금품을 꺼내가는 경우, 이런 거 다 손버릇에 해당되는 거지만 다 이게 이제 애정결핍의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애정결핍과 물건 도둑질하고 왜 관련이 있느냐?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결핍이 돼 있으면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는 심리가 바로 이 도벽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벽이 있는 아이에게 손버릇만 고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손버릇 나쁜 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아이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심리의 결핍이 심각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못 보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는 또 세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겠어요.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부모가 양육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이런 관점이 되겠어요. 이제 부정적 자극, 요걸 이제 일단 문제로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구가 자주 거절, 요 문제를 잡을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자주 야단 맞은 경우,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부모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아동은 부모의 거울이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과 인생관이나 생활 태도나 모든 것이 아이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주게 되고, 또 아이는 모름지기 부모를 보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부모가 소홀히 했는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할 때, 일단 첫째는 부모가 아이에게 부정자극을 너무 많이 한 것으로 보자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정적인 자극을 부모로부터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치는 아동은 부모로부터 부정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자극이란 아동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비난, 비교, 지적, 그리고 꾸중이나 책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는 그 결과로 초래된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동은 존재를 인정받기보다 무시를 당한 경험이 많다든가, 열등감이 많은 부모는 실제로 자녀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도 그 아이의 행동을 꾸짖기보다 존재를 꾸짖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가 뭘 해? 너 같은 게 나는 기대도 안 해 하는 둥, 잘못된 행동 자체만 꾸짖으면 되는데
존재를 꾸짖어버린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는 아동의 요구가 자주 거절을 당했지 않는가. 물건을 훔치는 아동은 요구가 자주 거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동의 어린 시기는 요구가 많은 시절이죠. 이런저런 요구가 많은데 그 요구가 많이 거절되면 욕구 불만이 이루어져서 내면의 부정성이 쌓이게 마련이죠. 자, 그러면은 요구를 자주 들어주면 긍정성이 많이 쌓이겠어요. 그런다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렵죠. 형편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부모가 충분히 요구를 적절히 대응하면서 안 들어준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적절히. 자, 그럼 부정적으로 부모가 반응한다 할 때는 부정성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은 대개는 부모의 그 가정 형편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못 들어주는 경우라도 아이에게 부정성이 쌓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내가 꼭 이렇게 모아서 해주기로 할게 하면서 미안함을 자꾸 얘기하면은 아이가 오히려 이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엄마가 해주고 싶은데 못한다 할 때는 조금 덜 된 아이는 짜증도 부리지만 조금 애가 바로 된 아이는 엄마 괜찮아 나 그거 필요 없어 하고 엄마의 상태를 읽고 그렇게 대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못해주면서 많이 야단을 칠 때 아이는 오히려 부모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못 들어줄 때는 부모가 요구를 못 들어줄 아이에게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가 있겠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자주 야단맞은 경우, 그러니까 부모가 많이 야단을 치지 않았느냐,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더 많이 야단을 쳤을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자주 야단을 맞으면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네, 아빠가 자주 야단하면 아빠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엄마가 자주 야단하면 엄마에 대해 짜증을 내거나 엄마가 야단치면 엄마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자기가 닮지 않았다고 무의식적으로 가깝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면 또 상대 비교에 의해서 자꾸 비교를 당하면서 야단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건이 이제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조금 더 야단을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겠죠. 이런 점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는 이제 현실적 대응책을 이제 상태 파악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 수준의 부정성을 일단 해소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양육의 개선을 통해서 아무래도 긍정 에너지를 증가시켜 정신병을 해소하는 그쪽으로 나가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